지금 이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를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핵심되는 거 이런 것이다라고 내가 그냥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료를 보려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 아시죠? 학원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에 여러분 스스로가 실무에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매년 있습니다.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개정돼 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세금 전략 가이드가 있어요. 세금 전략 가이드 우리 부동산과 적합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미리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요게 홈페이지에 내가 자료를 그걸 쭉 올려둘 테니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그 책자 그 내용이 하나도 많으니까 그냥 뭐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본다. 그 좀 막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내한테 질문하면 되고요. 그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이 폐지됐는데 그 부분 자료는 이제 다시 수정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려놓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자료는 내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주거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임대 사업의 혜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주거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혜택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보죠. 그래서 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1번이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인다는 말이 있었죠. 아까 그게 공동명의하면 이 정도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 분산 효과. 자, 7페이지에 가면 또 2번인데요. 이 분산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분산의 묘미를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8페이지 가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이라 해놨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면 그에 대한 이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한다는 거죠. 미리 지식을 모르면 대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가 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뭔지, 면제가 뭔지 그런 법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금 언급한 겁니다. 시험 칠 때는 우리가 비과세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문제를 할 때는 그게 각종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을 봐야 돼요. 조세, 특례 제한법을 몇 가지 익혀주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죠, 이제. 그래도 뭐니 해도 세금이 가장 큰 거는 취득 단계는 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양도 단계 넘어가는데 마저 이거 끝내보죠. 아까 우리가 뭐냐면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정렬을 했어요. 정렬해서 그냥 나오면 양도세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받은 사람은 취득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으니까 혜택이 많죠. 그래서 국가가 가만두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급에 적용한다는 거. 그럼 5년이 지나면 양도하면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히 배우자 간에는요, 이런 관계는 소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5년 이내에 양도할지라도 5년 이내에 양도할지라도 그 정려한 배우자 수증자 아닙니다. 정려한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을 해서 혼인관계 소멸됐죠. 그때는 5년 이내에 양도제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잘못 들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했어. 그럼 이것도 되겠네. 이혼을 하면 되겠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만 되고요. 이혼한 경우는 소급합니다. 요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정렬 받았어요. 정렬 받은 날부터 3년, 2년 이내에 수용될 수 있어요. 2년 이내에 수용될 수 있는데 이 수용될 경우만 2년 안에 단기간에 수용될 경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2년이 지나서 소급되면은 수용되면은 그때는 소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받자마자 수용된 건 너무 억울하다 하는 점에서 2년 안에 수용되면 소급을 하지 않고 2년이 지나서 수용되면은 소급한다 하는 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알아두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잘 활용하세요라는 거. 자, 두 가지 이제 설명했어요. 자, 내가 세테크적인 문제죠. 첫 번째, 공동명의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 장기간 보유해서 이익이 많이 생긴다면 뭐를 생각하라? 배우자에게 정려하여서 양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기존에 내가 토지가 있었는데요. 이 토지가 도시 공간이 넓어지면서 택지 조성 사업을 됩니다. 국토 이용이 가는 법률에서.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그 즉시 수용되지 않고 한지 방식이 될 경우가 생겨요. 무슨 방식? 한지 방식. 그럼 기존 토지 소유자가 기존에 한 15년간 보유했는데 이 지역이 개발된다네? 그 땅이 갔어요. 갈 때 같이 한지 지정될 때도 같이 오르겠죠. 한지 처분돼도 같이 오르겠죠. 대지 조정 끝나고 다시 반환돼 오니까 또 같이 오르겠죠. 그럼 가치가 엄청 오르겠죠. 그리고 기존에 15년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년에 걸쳐서 대지 조정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그대로 판다라고 하면은 세금 획폭탄 맞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게 다 양도 차익이야. 특히 이런 땅들은 옛날에 농지는 도시 외곽에 있는 농지는 가치가 전부 바닥이야, 바닥. 만원, 2만원, 1억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100만 원, 200만 원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양도 차익이지. 그래서 아까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배우자에게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차라리 이 땅을 주택 용지라고 하면 주택지가 비과세 받든지 그렇지 않는 한 세금 획폭탄이니까 배우자에게 분명히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 있으면 알겠나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돼 가지고 땅이 있는데 울산 지역에 한 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택지를 분양받았어요.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평수가. 자, 아주 큰 덩치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도 아주 작은 덩치라고 볼 수 없는 땅이에요. 200평인데 요 200평 지기 문제가 분양받아고 이거를 쳐보시 지금 여기 건물도 없어요. 팔자니까 비싸면 터지고 왜? 대지니까 건물을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 비상금 토지라.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세금 엄청나겠죠. 그럼 또 미리 준비하죠. 일단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볼 때 최대한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요 큰 덩치를 배우자에게 정리하자니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약 15억 정도. 알겠나요? 최소 15억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배우자 정리해도 6억 빼면은 와, 그거만 해도 엄청나죠? 정리를 하기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쫓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이게 1필지입니다. 우리는 필지란 그대로 필지만 존재합니까? 뭐 할 수 있죠? 그렇지, 분할. 이 분할을 생각해야 분할을 생각 안 하더라는 거야. 그냥 덩치니까. 그래서 내가 분할하고 싶다고 해서 분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요 지역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온지니까 간헐 강권에서 분할 못해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할 가능한 것과 분할 가능하지 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을 배우라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법이 두 개라고요. 네? 뭐? 세법, 공법. 알겠나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부딪혀 투자적인 문제라는 사람 특히나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할 가능하면 분할이 되면은 나눠지 반으로 똑 잘라지잖아. 세 개로 분할되면 더 좋고. 그리고 또 분할을 가르쳐주니까 어떤 사람 또 분할을 하자마자 양도하고 양도했는데 같은 기간에 양도하는 사람이 있어. 야,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소득세는 뭐라 했어요? 1인 기준, 1년 기준 합산한다 했잖아. 그럼 분할을 하는 목적은 나눌 목적으로 했는데 기간을 달리 해야 되는데 같은 기간에 양도했어. 그럼 너가 똑같은 효과지.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덩치가 큰 땅이 있으면 양도 차이 많이 있으면 요 정도 안 나가더라도 땅 면적이 크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눌 것도 생각해라. 분할할 거. 됐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분할 방법을 많이 모든 거는 투자도 마찬가지고 세태권도 마찬가지고 분산이에요. 분산. 분산의 모밀처럼 좋은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해했나요? 분산.
분명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주 내용은 다 했네요. 자, 분할 가능한지 확인하자. 분할 가능한지 확인하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9페이지 보면 이제 소득세 있는데요. 소득세직이 문제는 반드시 몇 인 기준이라 했어요. 한 사람 기준이야. 한 사람 기준이라는 걸 알아두고요. 또 몇 년 기준이야? 1년 기준이야. 그리고 합산한다 했죠? 요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런데 2번 보세요. 02번 보세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요. 그거를 뭐 기업과 니은이 있어요. 기업과 니은에 뭐가 돼 있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항상 세금을 하는 사람은 이 개인을, 자연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거주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국내에 주소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주소지가 없으면 183일을 거소한 사람, 머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국내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우리나라를 벗어나가지고 183일을 외국에 머무르면 그 사람도 비거주자입니다. 자, 여러 가지 논리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다른 거는 직접적인 여러분 종합소득세 문제가 아니니까 요거를 한 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야. 주택을 양도했단 말이야. 자, 주택을 양도할 때 문의가 들어왔다. 주택 양도에 대한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매도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뭐죠? 양도자를 확인해야 되죠. 그 양도자가 양도 시점 지금 알고 나중에 판다면 양도자가 1세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양도 시점에 주택수를 확인해줘. 그 주택수는 어디에 있는 주택수를 확인한다? 국내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국외에 있는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국내 주택수가 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다수는 본인 소유로 된 주택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대부분이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다 말이야. 그러면 요 주택수를 물을 때 본인이 된 주택수는 몇 개죠? 응? 그걸 묻는 거라고요.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걸 묻는 잘못이란 말이야. 그리 물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 물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야. 본인 주택수가 몇 개죠? 그거 물으면 안 되고 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주택수는 몇 개죠? 이렇게 물어도 안 되고 내가 깝깝해. 네. 꼭 이렇게 안 해가 실수하는 사람. 네.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이런 걸 가르쳤는데도 저런 거 기회가 없는데요. 저는 강의하면서 약간 이런 게 중요한 걸 딱 기회해줘.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가족 구성원에서 구성원. 가족 구성원은 어디까지 범위가 가족 구성원이라 했죠? 아까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가족 구성이라 합니다. 친족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가족 구성이라고요. 됐나요? 이 사람들 주민등록상에입니다. 그럼 주민등록상을 확인하는 것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 같이 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합산하니까. 그리고 본인 주택 수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한다고 명심하세요. 배우자가 소유한 것은 내하고 같이 살든 안 살든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한다는 걸 확인하시고 주민등록 필요 없이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한다. 됐나요? 배우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들은 주민등록 가족 구성원 가지고 있으면 합산해요. 그러면 뭐 같이 안 살면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왜 내가 주민등록상을 확인하려냐면은 전입을 해놓고 같이 안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전입이 돼 있어. 근데 내 집에 안 살고 있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내 주택 한 개만 생각하고 양도하면은 비과세 못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꼭 물어볼 것은 뭐를 물어봐야 돼?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묻는 것도 좀 요령 있게 물어야 되는데 꼭 나중에 소리 듣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배상해라. 네가 비과세 된다고 했잖아.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알겠나요? 요렇게 돼야만이 비과세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비과세 됩니다. 그런 필요 없어.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물으면 명확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신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가족 구성은 몇 개입니까? 본인주택수가. 이게 한 개가 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내 명의로 된, 매도자 명의로 된 주택이 하나 있고, 주민등록 가족 구성은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럼 그 즉시 팔면 되나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뭘 하라 했어요? 이 사람을 나가라 하세요. 옮겨놓고요. 당도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죠. 알겠나요? 그래서 대비책을 말해줘야 돼. 대비책을. 이해됐나요? 요거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매도적인 문제에서 생각할 문제. 자, 그러면 주택 양도에서 양도자가 있고 주택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 매도자에게 몇 년 보유했어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몇 년 보유냐?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몇 년 이상 보유된다?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특히 양도할 때는 항상 물어볼 것이 1세대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택수를 확인하는데 국내 주택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상에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하는 거 주민등록에서 배우자는 빼고 가족 구성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는 거. 그리고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요 개념. 자, 그 다음 9페이지 아랫부분에 가세기간이 있는데요. 가세기간지기 문제에서 예정신고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확정신고기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는 확정신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예정신고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과거에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강제 규정이 됐단 말이야. 강제 규정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준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양도일이 있다면 그 양도 한 날부터가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이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간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꼭 놓쳐가지고 가산세를 물려주죠. 가산세가 적은 돈도 아니고 20%인데.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3월 15일 날이다. 언제까지 될까요? 5월 31일.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죠. 자, 이거 예정신고 기간 아시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 보죠. 10페이지 옵니다. 자, 10페이지 보면은 4번에 소득세의 가세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세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동산이 양도되면서 소득세라는 자체가 있는데 소득세 자체는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퇴직소득이 있고요. 양도소득이 있는데 요거는 별 의미 없어요. 필요 없고 일단 요 두 가지를 본다면 일반 개인들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1인 기준이라 했죠. 그 다음에 1년 기준이라 했죠. 합산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인 갑의 소득일지라도 같은 기간의 갑의 소득일지라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득세는 1인 기준, 1년 기준 합산하라고 했는데 이 소득과 이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양도소득세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우발적 소득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연도에 기속되는 소득일 뿐이고 대부분 그런 우발적 소득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뭐 1년분도 될 수 있지만 3년분, 4년분. 내가 자 2010년도에 부동을 샀어. 그럼 지금 2015년도에 팔면은 몇 년 동안 차익입니까? 여러 기간에 따른 차익이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에 대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월급 받는데 그동안에 계속 밀어냈어요, 안 냈어요? 매년 정산해서 소득세를 밀어냈잖아요. 그럼 한 해분만 가지고 계산한다고요. 그동안에 계속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계속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는 1년분 기준이라고요. 근데 양도소는 1년분이 안 되잖아요. 당해 연도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지만 2010년도에 내가 구입했어. 2015년도에 팔았어. 양도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그건 한 해분의 양도 차익이 아니잖아요. 5년 동안, 즉 6년 동안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한 해 기간의 양도 차익. 그래서 이거를 합산을 시키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지니까 합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시적 소득과 우발적 소득과 계속적 소득은 절대로 합산하지 마세요. 이 개념을 분류가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적인 문제에 왔을 때, 자, 이 소득적인 문제로 왔을 때는 연말정산 때 각 소득들을 다 이제 합산시킵니다. 합산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자, 내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요즘 국세청을 너무 잘한다. 사이트 너무 잘 해놨죠. 국민들을 위해서. 자, 특히 올해 11월 달부터 그렇게 했죠. 모든 전산 통하면서 자기가 쓴 카드 명세 다 떠야죠. 작년에 내 같은 경우는요, 개인 사업자예요. 저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고하려면요, 카드사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증명을 다 출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쳐줘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번 할 때마다 뭐 합니까? 한 번에 들어가냐 하니까, 아이디가 뭐였지? 비밀번호 뭐였지? 또 정신 사나웠어요. 근데 이번에 뭡니까? 국세청 홈택스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 버튼 딱 누르면 딱 있어. 쪼르르 안 나와. 자기 쓴 거 한꺼번에 쫙 나와 있단 말이야. 그냥 보내주면 돼. 엄청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쓴 내역 돈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을 수 없는 돈이 딱 명확히 구분돼 있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 죽겠어. 자, 그래서 이 공제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우리가 소득금액인데요. 우리 벌어야 되는 총 수익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공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 공제도 쭉 다 있단 말이야.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부터 쭉 다 있단 말이야. 그럼 공제를 빼고 나면 금액입니다. 내가 연간 5천만 원 총 수입이다. 그럼 공제 빼면 한 여기서 3천만 원에서 3,500 정도가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통산제를 했을 때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다가 아까 몇 프로? 6%에서 38%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소득금액의 역할입니다. 이 소득금액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 아는데 이 소득금액에 대해서 뭐 한다? 이 소득금액 비율로서 국민연금 냅니다. 국민연금 낸다고요. 우리 직장 말고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한 10% 정도 내요. 8%에서 10% 냅니다. 이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면 10% 3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달달 분산시키죠.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시킵니다. 건강보험료는 요 자체 소득금액만 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직장보다 좀 낮습니다. 직장은 낮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뭡니까? 소득만 따지지 않고 재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러면 자동차 이런 걸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나이까지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은 이 소득만 순수 소득감만 가지고 소득금을 따르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직장도 좀 높아졌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한 8만 원대였다면 평소에 8만 원대였다면 올해는 한 9만 6천 원 정도 부담했을 거고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료 있어요. 자, 여기서 잘 의미를 들었는데 아까 소득은 뭐 한다 했어요? 분산시켜야 된다 했죠. 소득은 분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간단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냐? 근로소득자예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서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해가지고 소득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하죠. 그럼 직장보험자죠.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 부담하니까 엄청 낮죠. 낮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돈을 모았어요. 뭔가 부동산 상가를 구입해서 상가를 임대하고자 한다. 그럼 무슨 잡히죠? 임대소득이 잡혀요. 임대소득이. 자, 임대소득이 잡히는데 요 금액이 한 3천만 원 또 잡힌다고 보세요. 3천만 원. 그럼 여기서 3천만 원에서 빼고 해서 여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2천만 원 정도 되고 요거는 5천만 원에서 빼기 한 3천만 원 되고 두 개 합하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구간인 몇 프로죠? 세율이? 아까 24% 구간이죠. 24% 구간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산한다 시고 분산을 따겠어요. 내 명의로 하냐니까 뭡니까? 소득가표 넘어가지고 15%만 증가하면 될 것을 24% 구간 넘어간다는 거죠. 합치니까. 그래서 내가 분산하니까 이 상가 임대는 내 명의로 하지 말고 누구 명의로 하자? 배우자인 얼.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사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 그럼 사업자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 소득세직이 문제는 분산 효과가 있어. 소득세 문제는 분산 효과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평소에 이 사람은 상가 임대를 안 할 때는 이 을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은 직장 가입자에 들어가가지고 따로 연금을 안 냈단 말이야. 건강보험료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한과 동시에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온다고요. 알겠나요? 바로 튀어나오면 뭡니까? 소득세는 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럼 소득세는 이 사람 소득은 낮게 돼. 2천만 원이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요. 분산했다. 근데 분산했지만 뭐가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된다고요.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재산이 더 많이 가졌다면 평소에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안 내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더 많이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분산은 좋지만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방금. 소득세는 분명히 분산하면 낮게 돼요.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담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게 별 차이 나지 않는다면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정도 돈 같으면 차라리 뭡니까? 갑 명의로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야. 어제 분산만 무조건 들었다고 해서 분산하지 말고 이 정도 적은 소득이면 차라리 갑 명의로 해가지고 합쳐서 내는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오히려 별 차이 없다고요. 그렇죠. 소유자 명의로 임대 신청해야 되죠. 그거를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관계 있지만 관련 없지만은 건물을 내가 임대해가지고 모텔 사업을 할 수 있죠. 타인의 건물을 내가 임대해가지고 또 여관업을 숙박업을 할 수 있죠. 그런 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소유자 명의가 임대된다고요. 등록이. 자, 그러니까 그걸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임대업을 많이 상가 임대업을 많이 하고 싶다면 그때는 무조건 분산해야 돼요. 소득이 엄청 나쁘니까. 단계가 우리가 그러니까 합쳐서 소득 가세 표준 구간이 35% 구간에 들어간다. 무조건 분산해야 돼. 그런 건강보험료보다는 세금이 훨씬 커. 알겠나요? 그래서 그 의미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만 안다는 게 지금 뭘 누구한테 알려주라는 겁니까 지금? 고객한테 이걸 말해주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투자자예요. 여러분도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도 투자자예요. 투자자. 네. 투자자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자, 이거 내용 한 개 설명드렸어요. 자, 그다음 단계.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가보죠.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요. 맨 위에 다른 거 세율을 먼저 익혀야 돼요. 세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세율 있죠. 자,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무에서는 미등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때 그거는 별 관심 빼고 일반적으로 요걸만 보면 돼요. 대부분 부동산을 거래하니까 부동산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 자, 그리고 뭐냐? 부동산 상 권리 중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분양권과 그다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다른 거는 거래 안 해요. 무슨 말이죠? 양도하는 건 대부분 부동산하고 부동산은 사는 권리 종류로 맞는데 그 중에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은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팔 때 부동산 중에서 주택인 경우는 보유기간을 올해 2015년부터입니다. 작년에는 요거를 1년, 2년 나눴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1년 기준만 했어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 미만이라면 40%, 1년 미만은 단기 투기다. 투기라 해가지고 40% 해야 되고 1년 이상만 돼도 6%에서 38%를 전입할 수 있다. 야, 그러니까 주택은 1년만 보유해도 6%에서 38%였다. 사실 우리가 주택 거래가 가장 활성화된 것이 금리빨 그거 나오기 전에는 딱 두 가지예요. 취득할 때 세율 인하해 준 거 하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도 단기 매매 1년만 가지고 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세율을 아주 낮게 해준 거 하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딱 얹은 것은 주택자금 대출을 완화시킨 거 하고 그래서 주택경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아마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택은 1년만 보유해도 6%를 6%.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이자 주고도 뭡니까? 1년만 팔면 되니까. 그럼 그것이 1년 후에 약 1년이든 1년 6개월 후에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할 거라 본다면 투자를 해도 되죠. 무리한 이자가 들어가더라도. 무슨 말이세요? 1년만 지나도 6% 단계인데 그래서 너도 나도 주택을 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금 빌리도.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합니다. 어떤 부동산 투자든 양도 지금 경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양도할 시점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사야 된단 말이야. 무슨 아세요? 지금 경기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 양도 시점이 어떨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주택이 아닌 것들은 보유기간이 2년 기간까지를 투기로 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입니다. 50%죠. 2년 미만입니다. 40%요. 2년 이상입니다. 네, 6%에서 38%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 푸등권 양도는 전부 다 뭐다? 네, 주택은 4초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것은 5, 4초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죠? 네, 내가 양도하는 것이 또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부터는 얼마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6%에서 38%를 하지만 여기서 뭐 한다? 10%를 할증해서 16%에서 48%가 적용된다 했어요.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부동산 6%에서 38% 그대로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세율적인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2번 있어요. 양도소 양도 개념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건 아까 개념이 있죠. 그거를 이제 여기 설명해 놨죠. 배우자가 배우자 정리했어. 그럼 양도세대 없죠? 없죠. 근데 소정자가 받아가 몇 년 안에 처분하면은 5년 안에 처분하면 소급한다. 5년이 지나면 소급하지 않는다. 되나요? 그래도 뭡니까? 아까 잘 활용하라 했어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장기가 돼가지고 양도 차익이 많이 올랐다면 배우자에 정리해서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5년은 빨리 간다. 5년 빨리 간다. 자, 그 다음 밑에 한지 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지 처분과 보류지 충당이 있는데 아까 내가 있죠. 특정 지역에 땅이 있었죠. 한지된다 했죠. 그럼 한지되고 오면은 뭡니까? 가치가 많이 상승한다 했죠.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한지 받아서 양도한 거는 처음부터 양도세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많단 말이야. 그것도 뭐냐? 배우자 정리해서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필지 분할도 생각하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12페이지 가면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방금 다른 건 다 풀 필요 없고 방금 언급했던 요 내용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부동산과 분양권과 조합 입주권. 자, 그러면 여기서 분양권 있죠. 분양권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 존재한 적이 없죠. 분양권은 부동산이 존재한 적이 없죠. 네? 앞으로 완공된 신축되는 것에 대한 분양권이잖아요. 완공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분양권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취득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공되기 팔면 전매잖아요. 그럼 이 전매니까 이 분양권을 팔면은 뭐 주택이 아니니까 50%, 40% 초과 운세를 적용해야 되죠. 자, 그런데 조합의 입주권은 뭐죠? 주택입니다. 기존에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재건축돼요. 조합 입주권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대지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신축되면 건물을 다시 받겠죠. 그럼 조합 입주권은 뭐로? 주택으로 본다. 요거를 정한다고요. 1년 미만 1년 이상. 분양권은 어디 정한다고요? 이거를 정한다고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에 가면 자, 요거 이제 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요 좀 여유를 갖게 하면은 한 8시간이나 한 10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짧게 좀 강의를 핵심을 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바쁜데 지금 1년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어요. 2015년도. 근데 항상 사람들이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3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니까 세금 계산이 3천만 원 났다고요. 되나요? 그럼 3천만 원 났으니까 여기 몇 프로 한다 했어요? 3천만 원은 몇 프로 구간이죠? 15% 구간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하니까 450만 원 계산돼요. 그럼 여기서 뭘 받나? 108만 원을 차감한다. 누진공제액. 그럼 납부할 세금이 342만 원. 거기서 34만 2천 원. 자, 그래서 376만 2천 원. 이것이 세금이 부담될 겁니다. 요것을 언제까지? 3월달 양도해서 5월달까지 예정신고 납부했단 말이에요. 됐나요?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했죠? 자, 그러다가 아무 생각 있는데 3월달 양도에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해피름은 11월 10일 정도 돼서 가지고 있던 또 부동산 또 양도했어요. 근데 이것도 장기간 보유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천만 원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 4천만 원 자체만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거를 가지고 신고하러 갔어요. 그 역시 15%예요. 그럼 600만 원 되고 600만 원에서 108만 원 나옵니다. 그럼 차감하니까 492만 원 나와요. 됐나요? 예. 그럼 492만 원에 49만 2천 원 그래서 541만 2천 원이 부담돼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사람은 뭐냐 부담한 걸 376만 2천 원 해서 917만 4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내는 제대로 신고했네 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냐 가산세까지 붙어서 날라온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 사람은 분명히 뭐냐 이렇게 같은 기간에 있을 때는 소득세는 1인 기준 1년 기준 합산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1인 기준 1년 기준 소득세는 합산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계속적 소득과 비계속 소득을 합산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하게 돼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만 신고하면 가세관청에서 당신은 이 정도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얼마나 적게 냈나요? 자, 7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해야 돼요. 합산해야 된다고요. 그럼 7천만 원은 24% 구간입니다. 자, 1680만 원이 되고요. 마이너스 522만 원이
차감될 거고요. 그래서 1158만 원이 납부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1115만 8천 원이 부과돼서 1273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에요. 만약에 같은 게 냈는데 이걸 따로따로 예정신고하고 납부고 끝냈다면,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 당신은 이만큼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미 요거에 대해서 신고 납부했겠죠. 그래서 총 얼마 납부했어요? 917만 4천 원은 신고 납부했잖아요. 이건 신고 납부했잖아요. 추가 내야 될 돈이 얼마 됩니까? 6만 4천 원을 더 내야 되죠. 그럼 이때는 뭡니까? 또 10% 얹이죠. 가산세, 가소신고니까. 요만큼 더 내야 되고, 가소신고니까 35만 6,400원 더 내야 되죠. 약 400만 원 더 내야 된다, 그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안 하려면 미리 계약이 요리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이거를 뭐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다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 잔금지를 잔금을 실제로 지불해 버렸다면, 사전 지불했다면 합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를 2016년도로 넘겼다면, 뭐 1월 3일도 좋고 1월 2일도 좋다는 거야. 1월 3일로 넘겼다면 기간이 다른 기간이잖아요. 그럼 다른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뭡니까? 분산해서 내고 끝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 절감할 거겠어요? 약 400만 원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또 분산이 있네요. 여기도 또 분산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분산. 그러니까 알면서도 놓칠 수 있는 분산이라고요. 이런 거 흔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분산을 못하느냐? 생각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개념은 달라요. 취득세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기준하는 것도 있고요. 거래 날짜를. 사실상 잔금지급을 기준하는 거 있어요.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취득세는 무조건 계약서를 따집니다. 사실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아니란 말이야. 양도소득세는 이 거래한 날짜를, 이거는 계약서라도 우리는 이 기점을 뭐 하느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이라고요. 이 중에 빠른 날을 기준하니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뭡니까? 법무사에게 이전 등기 중지시키고 매수자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사정을 봐주라 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알겠나요? 이 조정되는 어떤 사람은 요거 가지고요, 거래를 해놓고 돈을 주고 받았는데, 예? 잔금을 낚이놓고 1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지금 팔려고 해. 팔려고 하는데 아까 뭡니까? 주택이야. 주택인데 보유기간이 11개월하고도, 11개월하고도 뭐 10일이야. 그럼 며칠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1년 되잖아. 세금 차이가 40% 낼 것이냐, 6% 낼 것이냐 차이인데? 그럼 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정해야 되죠. 단순한 겁니다. 우리 업무라는 것은 중개 업무를 해주는 건 단순한 거야.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케이? 자, 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 이거 대해서 좀 신경을 쓰다는 거죠. 계획상 사실상 잔금지급과 등기 접수일 중 다른 날 한다는 거. 요거 명시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요거. 자, 그럼 기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기간.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죠. 그래서 취득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각종 보유 기간에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거. 자, 넘겨보죠. 어디 가느냐 이제. 자, 이제 계산 구조. 16페이지 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보니까 양도소득의 가세 표준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쭉 계산해 놨으니까
지금 요거 설명하면 또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아까 기본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알죠? 기본공제 알죠?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근데 앞에 양도 차익 계산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보다는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 다 넘어가고요. 비과세 있습니다. 비과세. 22페이지 있죠? 양도세 비과세 있습니다. 이 비과세를 주택이 있어요.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예외적인 원론적인 것은 뭐다? 예외적인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외적인 비과세를 여러분이 그냥 시험 공부할 때 비과세 내용하고 물론 그거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과세. 오늘 마지막 시간은 비과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